그래서 258페이지 보시면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인데 제가 과세 표준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걸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 그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뭐야? 별도. 그다음에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액. 그다음에 매출세액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매입세액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 뭐요? 자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기억나시면 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기억나면 문제 풀 때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 그 일반적인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고요? 공급 가액. 그래서 공급 가액은 여기에 몇 프로를 곱하시는 게 공급 가액이에요? 10%.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전 외로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가. 시가의 뜻이 뭐죠? 예, 그냥 간단하게 시중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고 파는 가격. 그거를 뭐라 그러세요? 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259페이지 거기 밑에 빈공 그 밑에 박스 보시면은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라고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오늘 원래 쪽지 시험 봤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정리를 못 해드려서 월요일 날 쪽지 시험 볼 건데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근데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기준이 되는 거예요? 환가일 기준. 거기 보시면 환가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요? 259페이지 밑에 표 보시면은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다음에 뭐 공급 시기 이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세 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요 선적일이 공급 시기예요.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우린 무슨 환율로 본다 그랬어요? 재정환율. 거기 다 써 있죠? 표 안에. 네, 그거를 저희는 이렇게 세 줄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있으신데요. 우리 뭐 외워야 돼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60페이지에 있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6가지 외우셔야 돼요.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외웠었습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요? 연체 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있었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간접이에요. 직접이 아니고. 요거 시험 문제 회계였나 세무에 이렇게 해내면 솔직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요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직접이냐 간접이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는 됐고 262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하고 연관된 게 좀 나와요. 262페이지는 실기하고 연관된 겁니다. 근데 262페이지에 있는 건 뭐하고 연관된 거냐면은요 감가상각하고 연관된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뭐 정액법이네 정률법이네 연수학계법이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세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밑줄만 치시면 돼요. 교재 그 아래쪽 표에 있는데 건물하고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몇 프로요? 25%씩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법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하고 구축물은 5%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5%는 6개월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어지죠? 2기. 그래서 1년으로 치면은 건물, 구축물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년에 몇 번 하니까? 2번 하니까.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0%.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건물, 구축물은 세법에서는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몇 년이요? 2년. 왜냐면 2년 되면 100%잖아요.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하고 세법하고 보는 관점이 좀 틀려요. 그래서 회계는 정액법으로 써라, 정률법으로 써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세법은 그냥 퍼센트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하고 구축물은 6개월에 5%씩 가격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1년에 10% 감소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은 6개월에 25%.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씩 감소하는 거예요? 50%씩. 그래서 2년 이후에는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5%하고 25%라고 써 있죠? 근데 이거 안 해오셔도 되는 게 나중에 그냥 버튼만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에서 건물 구축물 누르면 5라고 뜨고요. 기타의 감가상각 누르면 몇이라고 떠요? 25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266페이지 이름이요. 쓸데없는 건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66페이지 3번에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 위에나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 쓰시냐면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간주의 뜻이 뭐였죠? 예,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료 아니죠. 임대료 아닌데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임대료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건데 계산은 누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5%, 25%요 간주 임대료는 실기시험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는 게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우리가 연습하는 게 4개예요. 4개에서 2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개에서 2개 나오니까 공부량이 많이 필요가 없는데 부가가치세는 한 15가지 정도 되는 거에서 2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붙박이에요. 그러면 14개 중에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불복? 14개를 완벽하게 다 마스터해서 시험장에 갈 수가 없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수가 소수겠죠. 다수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모르는데 그냥 입력만 해도 맞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좀 적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이쪽에서 합격하냐 마냐의 그 키는 저기 부가가치세 쪽에서 잡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실기 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내가 얼마나 맞추느냐. 근데 어려운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종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무려 2개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좀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대손세액공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론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데 실기 쪽에 조금 더 잘 나오고요. 난이도는 좀 천차만별이에요. 대손세액공제 그 실기 시험 문제는 쉬울 때는 엄청 쉬운데, 그러니까 쉬운 버전하고 어려운 버전하고의 난이도 차이가 꽤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 뜻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대손의 뜻이 뭐였죠?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 돈. 세액은 세금. 공제는 빼줄게. 차감해줄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못 받은 세금 뭐 해줄게? 빼줄게. 이게 뭐예요? 대손 세액 공제예요. 당연한 말이죠. 못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확정신고만 가능해요. 예정신고 때는 안 해요. 그래서 확정신고만 되고 10년 이내 거. 그 다음에 매출 채권만 돼요. 우리 매출 채권에 뭐하고 뭐 있죠? 예상매출금하고 받으러.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산회계 1급은 솔직히 노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세무는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 약간 기억력도 좀 많이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면 해야 될 게 거의 2배 이상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전산회계 1급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을 배우고 전산세무 2급을 배우면 전산세무 2급 때 공부해야 될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산회계 2급부터 배워야 되겠네요. 전산회계 2급은 배워도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전산회계 2급은 재무회계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개인회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버전이 틀려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 가르쳐주는 학원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다른 데에서 전산회계 2급 배우고 오신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한 것 같다고. 왜냐면 이게 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전산회계 1급 안에 전산회계 2급 내용이 90%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주변 분들 중에서 이쪽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산회계 2급은 배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돼버려요 진짜. 대부분 한 달 안에 끝내긴 하는데 한 달 안에 끝낸다는 얘기는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부터 단계 밟아서 올라오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비추예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받은 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뭐예요?
차감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론은 못 받았으니까 뭐 못 내겠다?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처리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 징수당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못 받았으니까 뭐 빼줍시다? 세금 빼줍시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대손세 공제 사유 있으세요. 여기에서 나머지는 솔직히 프로그램 안에 있고요. 저기 6번하고 7번 잘 봐두세요. 몇 번하고 몇 번이요? 6번하고 7번. 그래서 결론은 거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수표나 어음 있죠?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돼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거래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부도 발생.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려주냐면 은행에서 알려줘요. 예. 여기 부도 났어요. 몇 월 며칠 날 그러면 그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얘는 다행히도 프로그램에 있어요. 근데 거기 7번에 밑줄 쳐져 있죠. 요거는 없어요. 회수 기일이 경과한 채권 중 얼마 이하요? 30만원 이하. 요거를 일명 소액 채권이라 그래요. 소액 채권.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30만 원보다 어쨌든 한 30만 원보다 작은 거니까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개인한테 2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20만 원 빌려보세요. 가족 말고 빌리기 힘들걸요?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20만 원만 빌려줘. 그래 빌려줄 수도 있는데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회사에서 2, 3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일반적으로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6개월이 거기 보시면 몇 개월 경과해야 돼요? 회수기일이 죄송합니다. 요거 빠졌어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동안 돈을 안 주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 돈은 받을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2, 30만 원 돈도 안 주고 있어. 그것도 몇 달이 넘도록이요? 6개월이 넘도록. 그러면 국가에서도 야, 이 돈 못 받으니까 대손 처리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회사 가시면 저도 이거 이제 제조회사 다닐 때 우연치 않게 영업부 놀러 갔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블랙리스트라는 걸 갖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연치 않게 영업부 놀러 갔다 한번 봤는데 엑셀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 전화번호, 대표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사유를 몇 개 봤는데 10,000원 가지고 찐따짓함.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21만 원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만 준다 그래요? 20만 원만. 그러면 이제 그런 데들은 20만 원 받고 그 다음부터 연락 오면은 현찰박치기 아니면 안 줘요. 근데 꼭 언제 바뀌냐면 처음에 물건 보낼 때에는 21만 원 준다 그래요. 이제 물건 받았으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럼 이제 돈 줄 때 되면 막 20만 원만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써 있더라고요. 전화기에다 대고 욕함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쫙 써 있어요. 그럼 블랙리스트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현찰 박치기,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거밖에 안 해줘요. 외상은 절대 안 해줘요. 왜냐면
한 번 문제 있는 데는 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문제 있는 회사들이 또 사러 오긴 합니다. 저도 몇 군데 봤어요. 저도 그 회사 있을 때 봤는데 꼭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님, 외상은 안 준다고 사장님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와서 사갖고 가더라고요. 아마 웬만한 그 영업하는 데들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말로만 듣다가 직접 봤는데, 거기에 적나라하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기의 제한 보시면은요,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10년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키포인트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실기하면서 또 봐야 돼요. 268페이지 보시면 대손색 공제의 방법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손색은 대손금액 곱하기 몇 분의 몇이죠? 110분의 10이죠. 그래서 대손금액 곱하기 110분의 몇이에요? 10이에요. 그러면 요 110분의 10이면 요 대손금액은 부가세 포함일까요? 부가세 별도일까요? 별도면 10%예요. 110분의 10 나오면 뭐예요? 포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써드렸잖아요. 공급 대가의 뜻이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곱하기 110분의 몇이요? 100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10이 나오면 부가세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대손금액 계산할 때에 부가가치세 못된 걸로 계산해야 된다. 포함된 걸로 계산해야 된다. 그런 것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가서 일하실 때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뭐 잘해야 되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돈 쓰려면은 뭐 지출결의서나 이런 거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꼭 작성하실 때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네. 그러니까 위에 직장 상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서류 결제하는 사람들은 자기 보기 편하게 써서 만들어다 주면은 별말 안 해요. 그러니까 돈 같은 것도 해줄 때 이제 돈 결제 같은 거 받을 때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합계 얼마 이렇게 써주면 좋아해요. 근데 그냥 100만 원 이렇게 써갖고 가져가면은 꼭 한 번씩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냐면 이거 부가세 포함이야, 부가세 별도야 이렇게 꼭 물어봐요. 네. 왜요? 부가세 별도면은 몇 프로가 더 나가야 되니까 10%가 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에 나누어서 써주는 게 보기도 좋고 직장 상사도 나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류 만들 때 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내가 좋은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노동부 관련된 거 서류 만들 때는 최소한도로 줄여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서류만 많으면 그 사람들도 서류 보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서류가 너무 적으면 적다고 뭐라 그러고 많으면 많다고 뭐라 그러고 참 이게 중가운데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람들마다 틀리니까.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이거 전산회계 1급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래 징수. 거래 징수가 뭐냐면 거래하면서 세금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라는 게 세금 징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거래가 있으면은 나 혼자 가져요, 주고받아요? 주고받죠. 그래서 물건을 팔면은 그 사는 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징수라 그래요? 거래 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세금 계산서라고 거기 있을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거는 요거 세금 내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과세 사업자. 그 다음에 면제받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의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따가 바뀐 거 가지고 잠깐 볼 거예요.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 시간에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 바뀐 거는 꼭 숙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뿐만 아니고 대부분 모든 시험이 법 바뀐 게 있으면 그 당해년도에 무조건 한 문제씩은 냅니다. 뭐 마지막 시험에 내든 첫째 시험에 내든. 그래서 그 법 바뀐 것들은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일단 개인만 됩니다. 누구만 돼요? 개인.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요? 8천만 원 미만. 그리고 요거 하나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영수증 발행은 과거 거랑 똑같아요. 4,800만 원 미만인 사람만 영수증 발행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가 다 영수증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따가 그 올해 바뀐 세법 알려드릴 때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 면제도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4,800만 원 미만이면은 납부도 면제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전께 4,800만 원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올라간 거예요. 기준만 올라가고 영수증이라던가 납부 면제는 기존 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그 프린트 가지고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뭐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원칙, 발급 절차 및 원칙.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몇 매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매? 2매. 몇 매 발행한다고요? 2매. 그래서 공급하는 자랑 공급 받는 자 이렇게 무조건 2매를 발행해서 서로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저거 하잖아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냐 잘못된 거래냐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세금 계산서 보고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무조건 서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고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세금 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사업자들끼리. 누구끼리요? 사업자끼리.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일까요? 소비자일까요? 소비자죠. 소비자이다 보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린 소비자니까. 그래서 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걸 뭐라 그래요?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70페이지 세금계산서의 기능 보시면 부가가치세 전가 기능, 매입세 공제 기능, 거래 상호 대상 기능, 기타 기능인데 저희 시험엔 이런 건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요게 중요합니다. 270페이지 밑에 전자세금계산서. 무슨 세금계산서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교재에도 잘 써 있는데 하나는 종이세금계산서. 무슨 세금계산서요? 종이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의무발행자.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발행하셔야 돼요. 법인은 무조건 발행하셔야 되고 개인 중에서 직전년도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 그러니까 얼마치 이상 팔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3억 원 이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271페이지 말고 271페이지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전송. 전송 언제까지예요? 네, 발급일 무슨 날? 다음 날까지. 발급일 무슨 날이요? 다음 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식이 있어요. 무슨 식이요? 발급식이.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외. 그래서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 발행해 줘야 된다고요? 10일까지. 그 다음에 됐고 272페이지. 그래서 272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자료 제출인데요.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만 보세요.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뭐 된다? 면제된다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에 272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5년간 세금계산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자세금계산서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내가 갖고 있어요? 국세청이 전송해요? 국세청이 전송해요. 그러면 누가 갖고 있죠? 국세청이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 영수증 보관기간은 5년이에요. 대부분 서류가 회계 관련된 게.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법들이 계속 10년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아까 대손세액 공제도 1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영수증 보관 기간도 10년이 되지 않을까? 영수증이나 서류 보관 기간. 근데 지금 아직은 5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5년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국세청이 전송해 주잖아요. 그럼 국세청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보관 안 해도 된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종이로 갖고 있어요?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요? 서버에 저장되어 있죠? 예. 해커가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심심해서 국세청 서버 뚫으려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백악관도 뚫리는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뚫었어. 그래갖고 날렸어. 그러면 그 회사들한테 달라 그럴까요?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할까요? 회사한테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는 거 받는 거 다 종이로 뽑아요. 그래서 철해놔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보관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법에는 써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법이 지켜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서버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뭐 전원이 차단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예전에 빨리 나가려고 집에 있는 컴퓨터 종료되기 전에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갔다가 와서 컴퓨터를 켜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예. 이게 갑자기 전원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컴퓨터 고장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컴퓨터 제가 집어던져도 봤거든요. 근데 안 고장 났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다가 살짝 톡 건드렸거든요. 우연치 않게 발로. 근데 고장 났어요. 이게 전자제품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프린트 하셔서 보관하셔야 돼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도 100%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국세청에서 데이터 날라가면은 회사들한테 연락 올 거예요. 내놔. 자료 내놔. 이거 분명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273페이지. 이거는 나오면 거의 세무에만 나와요. 수정세금 계산서. 근데 수정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 왜 하죠?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그래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보시면 환입됐으면 뭐 된 날이요? 환입된 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되면 뭐 한 날이요? 계약 해제.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 하거든요. 근데 4번 보세요. 4번에 별표 2개 치세요. 이거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은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영세가 되려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가 한국말로 내국 신용장이에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인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가지고 오면은 영세로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1기 확정이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죠? 6월 30까지죠. 신고민 납부는 언제까지예요? 7월 25일까지죠. 만약에 요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데 이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가 안 나오면은 과세거든요. 왜냐면 서류가 없으니까 영세로 발행을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 서류를 요 날까지 갖고 오시면 돼요. 7월 25일까지 갖고 오면은 기존에 과세로 발행했던 걸 뭘로 고쳐주셔야 돼요? 영세로 고쳐주셔야 돼요. 왜요? 증빙서류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신고하기 전까지만 갖고 오면 돼요. 만약에 여기 잠깐 보세요. 5월 1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매출에 뭐였어요? 과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7월 24일 날 내국 신용장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매출의 과세가 뭘로 바뀌어야 되죠? 매출의 영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날짜를 몇 월 며칠 걸로 할 거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날짜를 5월 1일로 해야 될까요? 7월 24일로 해야 될까요? 찍으세요. 몇 월 며칠?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5월 1일 아니면 7월 24일인데 5월 1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7월 24일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5월 달은 1기 확정이죠. 맞죠? 7월 달은 2기 뭐예요?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예 신고하는 날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몇 월 며칠로 발행하라는 얘기예요. 5월 1일로. 왜 그러냐면은 이거 늦게 갖다 줬다 그래서 그 날짜로 발행을 해버리면 이거 영원히 세금을 안 내게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요것만 특이하게 처음 작성일로 발행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 과세는 수정하고 매출에 뭘로 발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세로.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네. 왜냐면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만 첫날이고 나머지는 다 사건 발생일이에요. 그래서 환입했으면 환입된 날, 계약 해지했으면 해지한 날, 물건을 더 샀으면 더 산 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영세만 언제로 되는 거예요? 처음 발행한 날. 그것만 틀려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간혹가다 한 2년에 한 1, 2년에 한 번씩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